네, 안녕하세요. 예, 72기 경찰간부 형사법 기출 총평 및 해설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고 상당히 시험을 잘 쳤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형사법 문제 딱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너무 쉽지도 않고 또 너무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 다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형사법에서 약간 고민되는 문제 정답이 뭘까 이거 어느 정도 공부했음을 전제로 고민이 되는 문제는 한 10개 정도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약간 한번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그럼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한 중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10문제 만약에 다 틀리면 75점이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중 정도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분 문제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형사법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헌법도 그리고 범죄학 조금 난해했고 그러다 보면 이 형사법 왔을 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난이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고민이 되는 문제가 10문제다. 그럼 이거 다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틀리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정도 이 둘 중에 뭘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서 아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5문제 이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시험에서 형사법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87.5점 정도 이상 받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방하는 것하고 합격 커트라인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관적인 제 의견에 따른다면 경찰 간부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아직 1년 정도 공부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85점 이상이면 형사법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정도 탄력으로 그대로 쭉 가면 73기 합격하겠죠.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내가 합격 못했다. 이 점수 못 받았다. 너무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은 공부는 재미나고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 분명히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뭐 우울하게 막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가족들하고 뭐 휴식도 취하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 좀 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할 때는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해설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형보충주입니다. 무조건 또 나오죠. 재형보충주. 그래도 간단하게 나오네요. 이런 것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답은 4번이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바꾸면서 이 경한신법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되는 혜택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입법장인 국회는 시혜적인 즉 은혜를 베풀 시자 시혜적인 소급 입법을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옳고 답이 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형법 적용 옳지 않은 것은 2번하고 3번 보시면 이 2번 지문 다행히도 문제 풀이도 한번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인 고시가 바뀌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식품위생법, 예, 이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모든 사항을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규정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체 유해한 색소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생겨날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인체 유해 색소는 대통령 영하로 정한다 또는 고시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하여 입법에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령에서 인체에 유해한 색소를 뭐 X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로 일반 국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위규범하고 이렇게 결합되죠. 탄창처럼 이렇게 딱 결합된 다음에 이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이 대외적으로 법규로 기능하게 된다. 법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따라서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서 이 부분이 백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서 대표적인 백지형법은 바로 112조의 중립명령 위반죄입니다. 중립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항이 금지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혜민씨와 재판인 사이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혜민씨와 재판인 사이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1조 2항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되죠. 만약에 식품위생법은 이렇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법은 바뀐 적 없고 요 보충규범, 요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시행령과 같은 또는 고시, 여기 바로 보충규범이 발효되고 요때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요때 이 보충규범을 위반했습니다. 즉 시행령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법 위반의 행위를 했고 재판은 요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혐의 당시에는 보충규범이 효력을 발하고 있었으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때는 보충규범이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 혜민 씨와 재판 사이에 뭔가 바뀌었다. 바로 1조 2항을 무조건 갖고 오면 되죠. 그리고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경하게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 면소 판결한다 이렇게 하고, 특히 이 판례에 따른다면 여기서 학설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건 보충규범이 폐지된 것이고 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니다. 그러면 법률 변경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1조 1항이 적용되죠. 혐의시법에서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1조 2항의 법률 변경, 이 법률 변경은 총체적 법률 상태의 변경을 의미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하위 규범인 명령, 규칙, 조례, 그리고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이 바뀐 것도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 이게 좀 다수설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입니다. 판례는 동기설이잖아요. 따라서 이 고시 하위 규범이 바뀐 것도 법률 변경 맞긴 맞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오가되기 위해서는 반성적 고려가 오가되어야지만 이게 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 지문에서는 동기를 다져가지고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었다는 법 인용상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반성적 고려다라고 볼 수 없으니 1조 2항의 법률 변경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조 2항은 적용될 수 없고 원칙 1조 1항 혐의시법에서 처벌이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예, 위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옳은 질문이고 이 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혜미 씨와 재판 씨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될 수 있죠. 그러면 1조 2항에서 신법 이게 아니잖아요. 1조 2항을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고 1조 2항의 법리를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해가지고 바로 행위 중간 재판시법 중에 가장 요 행위 중간 재판시법 중에 가장 경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고 그다음 3번 문제. 부작위범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실 답을 주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3번이 틀렸죠. 수준했잖아요. 진정부작위범은 미수 성립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위가 있으면 곧 구성 조건이 충족되니까 바로 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미수적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바로 두 개가 있었죠. 퇴집, 퇴거불응죄 그리고 재판명령 위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4번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개수를 묻지 않았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왠지 맞을 것 같습니다. 19조를 묻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실범이죠.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요게 함정을 판 겁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납은 이걸 물었네요. 옛날 5급 시험에서 나오는 이 조건설. 그 조건설은 콘디치오 진내 구하는 이 공식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조건설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주 이 조건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비판점이 이런 겁니다. A가 갑을 출산합니다. 즉 A라는 여성이 아들 갑을 임신해가지고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년 후 갑이 B를 살해합니다. 그러면 A 행위하고 B의 사망하고 사이에 조건설에 따랐을 때 조건설에 의하다면 인과관계. 만약에 앞의 행위가 없었다면 D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A가 갑을 출산하지 않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면 B가 갑에 의해서 사망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살인마를 출산한 엄마도 조건설에 따랐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너무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따라서 조건설에 대한 비판은 앞의 행위가 없었다면 D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인정해버리고 모든 가치를 각 조건들을 결과에 대한 동등한 원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즉 전부 다 가치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은 비판입니다. 옳은 비판이 됩니다. 그 다음 답은 상당 인과관계설은 아니 상당한 게 뭐냐 애매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비판을 받습니다. 라버는 저명 책임은 을이 아니죠.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약간 고민이 되었을 수는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고민이 되는 문제 10문제 중에 하나로 한번 뽑았던 겁니다. 그 다음 결과적 가정법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점수 주는 거죠. 바로 4번 딱 보면 강간하려고 폭행하다가 양심을 가세에 들어 강간 행위를 중지했는데 강간 행위로 인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말이 이건 좀 좋게 출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간 행위를 중지했다 하면 왠지 이미 강간은 기소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삽입했을 거니까. 차라리 폭행을 중지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는 뭐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중지했는데 상해 결과 발생했지만 그럼 강간죄 중지 미수 그리고 과실치상죄 이건 아니겠죠. 이건 그냥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죠. 강간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 미수는 장애 미수, 중지 미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강간치상죄는 기수다. 4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 6번.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함 답은 2번이죠. 나머지 뭐 그렇죠. 왜 2번이 봅니다. 상해 고의로 때려가지고 쓰러졌는데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절벽아래로 떨어졌다. 말이 절벽이지. 이게 사실은 판례, 낙산, 비치호텔 사건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해를 가지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자살한 것처럼 가정하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13m 아래로 떨어뜨려서 결국은 두개골 함몰로 인한 사망케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겁니다 그냥. 근데 가버의 상해 행위는 살인죄, 흡수도 살인죄. 지금 상해 고의고 또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의 고의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 틀렸고 판례에 따랐을 때 상해 치사죄를 인정했다. 물론 이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지적수문칙에 반한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단 판례에 따랐을 때는 낙산 비초들 사건을 물은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 문제 보고 참 출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든 다 끌어넣어 가지고 많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갑은 보스피싱 한다는 것을 이거죠. 알았다. 알면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니까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게 그 밑에서는 회녀자가 성립할까? 이걸 물은 거잖아요. 즉 사기 피해자 A에 대한 관계에서 회녀죄는 성립하진 않습니다. 왜 이미 갑은 알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 선유자를 운전하다가 단속적인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받고 이것도 팔리죠. 어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수 부정행사죄. 바로 운전면허증 본래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증 그 카드 자체를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래 용법에 따른 행사로 보여지진 않으니까 공무수 부정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잖아요. 3.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왔습니다. 홧김에 돌을 던졌네요. 유리창 깼습니다. 근데 마침 B가 자살하려고 실신하고 있었다. 그럼 딱 보니까 사실관계를 바꾼 거잖아요. 항상 이거죠. 객관적 정답 상황, 주관적 정답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O 이렇게 되면 정당밤이고 XO가 되면 위전착, 즉 오상방위가 되고 오상방위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고소 구법엄 이렇게 바로 나오죠. 고소 구법은 과실범의 승부를 그리고 엄격 책임설은 엄격 책임설은 네, 고의범의 성립 여부를 논하게 된다. 그리고 객관적 정당 상황이 있는데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연방위 우연방위 또는 우연피난 우가 되면 우불 불능미수다 다수술에 따랐을 때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3번에서는 이 유리창이 깨어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상황이 있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져가지고 사람 살아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문제는 피난 의사 또는 구조 의사가 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죠. 그렇죠. 요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물었냐? 답은에서는 갑에게 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즉 무죄가 성립한다. 즉 갑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분료설의 입장입니다. 즉 요게 왜 있나요? 즉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방위. 근데 학설 대립이 있죠.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주관적 정당 요소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관적 정당 요소란 지극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혐의 당시에 방위 의사였는지 공격 의사였는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 방법이 없다는 것. 증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가지고 범죄 선의 여부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 이런 건 필요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동시에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유리창에 깨어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은 20이죠.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란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서는 바로 무죄 판결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됩니까? 아니 그래도 주관적 정당 요소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왜 같이 취급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로지 객관적 정당한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 조각 무죄 판결을 해주니까 아니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왜 구분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은 당연히 제기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참 이 7번 문제에서 고생하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편 퇴근하던 병녀는 갑을 수장이 여깁니다. 근데 을이 갑을 혼내줄 생각으로 갑이 추행범이니 한 대 쳐버려 라고 교사했고 병은 추행범을 오인하고 방위할 생각이다. 아주 친절하죠. 이거죠. 오상범위. 자기들은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습니다. 성추행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녀는 방위사입니다. 오상방위를 물은 거고 그 다음 4번에서는 뭘 물었을까요? 봅니다. 엄격책임설에 따른다면 이거죠. 엄격책임설에 따른다면 엄격책임설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우리 뭐 금방 그립니다. 책임설 딱 하면 이런 식으로 고의, 기대 가능성, 책임 능력. 그리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 속에 있으면 고의설인데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 이게 책임설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여기 바로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없다.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당연히 책임이라는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고의가 아니고 책임. 책임 조각 무죄다. 바로 이게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책임설이잖아요.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16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한해서나 책임 조각 무죄고 반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고 범죄가 성립하게 되죠. 그 성립하는 범죄는 뭡니까? 고의가 이미 인정되고 있으니까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책임설이란 말이 딱 나오면 그냥 요거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응격 책임설을 다뤘을 때 병의 원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위법성 인식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 무죄입니다. 무죄되고 맞고 그리고 소고적 구순요건 표시 이론에 따랐을 때 때리라라고 시켰던 부추겼던 을에게 교사분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죠? 바로 고소구법범에서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 즉 이 사안이라면 을에게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때 즉 이용한 자에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고 소고적 구성권 표시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보면 되겠네요. 마번에서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각각을. 그리고 체포 즉부심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구속 즉부심이 아니고 체포 즉부심에 개소되어 있던 중에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했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석방 명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체포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 즉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의 직권 재량으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해 주시죠. 함정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그렇죠. 이거 맨날 왜죠? 정상균 김보. 그리고 사회상의름 법 규정이 없잖아요. 왜? 줄서지 새치기 하지 마라. 새치기 하지 마라.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죠. 이런 게 사회상의고 이 사회상의는 초법규적 기준이다. 법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이미 출제됐던 거고 답은 3번입니다. 자력구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판례에서 자력구제를 인정해서 무죄 판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그렇죠. 이걸 왜 냈을까요? 이거. 참 오래전에 골동품 같은 문제인데 이걸 내다니. 그나마 개수를 묻지 않은 게 위안이 좀 되긴 됩니다. 지금 갑은 딱 봅니다. 책임 비난의 근거를 혐의자의 자유의사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은 혐의자 책임을 형벌권 발생 근거로 보니까 보안처분 부과를 원한다. 틀렸습니다. 앞으로 해설에도 올려놓겠지만 기본성에는 이게 있죠. 이게 나오다니. 이형자개범 도의적 행위 참 잘했어요. 발을 정자입니다. 그렇죠. 이형자개범이 참 도의적인 행위를 합니다. 참에도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옛날에 자객입니다. 자객이 이형입니다. 이형 칼도도 가지고 이형 슈퍼맨도 아니고 이형 자객범이 탕반오리의 집에 들어가서 검은 보화와 쌀을 훔친 다음에 궁휼에 빠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참 도의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발을 정자고 이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이원론입니다. 즉 형벌하고 부안처분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바로 해겔의 법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은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의사.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한테 부과되는 형벌하고 반처분을 다른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은 자유의사를 가진 놈이 범죄를 범했잖아요. 혼나야 되겠죠. 응보형주의입니다. 근데 이후에 나온 바로 이거죠. 사회적 책임론은 목적형주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대가 전부 다 사회적입니다. 목적형, 얘를 혼내자 그런 것보다는 고쳐주자는 겁니다. 서술한 법치사회 시민으로 바꾸자. 그리고 이건 객관주의 하고 연결되고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이 아니고 범죄 능력이다라고 보고 여기 바로 행위 책임입니다. 행위자 책임이 아니고 행위 책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 판단 기준 시도 행위시를 기준으로 책임 능력을 판단하게 되니까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응보형 중이니까 뭐 징역 3년 6개월처럼 정기형 선고입니다. 네, 반면 목적형주의는 재판 시를 기준으로 춘봉에게 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하면 얘가 교화 개선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알 수가 없겠죠. 실이 아닌 이상. 그래서 부정기형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얘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니까 뭐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2년 이렇게 부정기형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와중에 얘가 이제 충분히 교화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행정처분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게 되겠죠. 이런 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결국은 가번 지문은 도의적 책임론은 이형자계범 도의적 행위 책임입니다. 행위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처분 부과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형벌하고 보안처분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가번 지문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계속 유통되고 있는 문제 그 자체잖아요. 나번은 사회적 책임론은 여기다 한 반대 말입니다. 행위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 책임이고 또 성격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의적 책임론이 객관주의잖아요. 객관주의에 대한 반대는 주관주의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론은 어떻게 보느냐?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얘 손에 보이는 칼, 요 행위가 아니고 이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적 책임론은 입장에서는 요 반대입니다. 반대는 객관적으로 칼로 찌르는 이게 범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머릿속에 있는 요거 있죠. 반사회적 성격의 외부적 징표다. 이걸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바로 반사회적 성격의 외부적 징표, 이게 바로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얘가 사회에 대해서 동화되지 못하고 법 적개심이 있죠. 그게 바깥으로 나온다. 이 성격 책임을 범죄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처음부터 자유의사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거 깊게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이형자계본 도의적 행위 이렇게 한번 쭉 구경했고 이런 문제들이 한 10년에 한번 살짝 나다가 또 사라집니다.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관모 시험 합격할 때 동안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 10번. 가번은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예비죄와 기본범죄의 관계를 독립범죄설이 아니다. 맞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바로 독립범죄설이 아니고 발현 형태설이다. 이렇게 봤고 나번 이것도 했죠. 예비와 미수는 당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 없다. 이게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규정하지 않아도 미수범이라면 25조 장애미수, 26조 중지미수, 27조의 불능미수 조항하고 결합해가지고 기수범의 형에 비해서 어떻게 처벌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허용이 되죠. 반면 예비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처벌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에 찬다. 그리고 343조에서는 강도 예비 음모죄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에 찬다라고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처럼 바로 형벌의 종류, 유기징역 그리고 상한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는 분명히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1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쉽죠. 4번입니다. 방조범에서도 당연히 인과관계가 요구가 됩니다. 내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정범의 실행 행위가 용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 12번 이건 딱 어렵진 않았는데 출제자 의도는 보입니다. 왜냐면 뭐 갑은 납은 뭐 이런 건 계속 본 거잖아요. 핵심은 라번을 묻는 겁니다. 출제자 의도는. 그죠? 라번이 옳을까 틀릴까. 그리고 결국은 딱 보면 가나는 같이 있고 결국은 라에서 한번 골라봐라. 1번하고 4번 요 둘 중에 한 개를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갑은 공무원인 자신 남편 A에게 이거 채무 빈소로 받은 돈이다 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 받게 했죠. 그러면 아내 갑은 33조의 간접적으로 처벌될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죠. 공무원 A고 아내 간녀입니다. 남편한테 변세 빌린 돈 받는 거야라고 기망합니다. 남편이 속았습니다. 오늘 지금 바쁜데 일요일에 내보고 이러고 가라게. 여보 저 카페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면 당신한테 1,000만 원 줄 거야. 갖고 와. 그거 빌린 돈 받는 거야. 알았어 하고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럼 A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뇌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 빌려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대충 받아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고의가 없잖아요. 구순요건에 대한 성이 없습니다. 뇌물을 수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언사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요 감료입니다. 이 공무원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자고 감료는 비신분자입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해서 뇌물을 사실 받겠잖아요. 근데 물론 얘는 뇌물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감료에 대해서 바이 33조 공범과 신분 이게 적용됨으로써 이 감료에게 처벌되지 않은 남편을 이용했죠. 일단 교사범 될 수는 없겠죠. 구속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뇌물 수수죄의 간접 전범이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게 33조 공문과 신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선의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 규정 중 하나죠. 전 3조가 바로 공교방입니다. 30조의 공동전범, 31조의 교사범, 32조의 방조범이고 특히 강조했죠. 33조는 34조 1항의 간접전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왜? 간접전범은 34조 1항인데
331항에서 X올과 더하기 의사지배 이렇게 공부했고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의사지배해야 되는데 간접적범은 34조입니다. 그렇다면 33조를 기준으로 전 3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범과 신부는 간접적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은 33조에서 간접적으로 처벌된다. 틀린 점으로 됩니다. 틀린 것이 됩니다. 여기서 보통 아주 오래전에는 진정신부범입니다. 뇌물죄 같은 진정신부범의 경우 비신문자는 신문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33조는 간접정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 네, 이게 아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체감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차분하게 풀어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 순간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 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뭐 3번하고 4번은 그죠. 1번, 2번 한번 보시면 1번은 상상적이죠. 그러면 전체적 대조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그러면 아무튼 각각 다이다로 비교해서 센 놈을 다 스카우트 해오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AJ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J에 정한 징역형의 상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AJ에 정한 징역형을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BJ는 벌금형이잖아요. 벌금형은 병가할 수 있다. 여기 들었잖아요. 즉 AJ에 정한 중한 징역형을 스카우트 해오고 그리고 경한 BJ에 규정된 벌금형을 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그리고 사실은 3번도 기수잖아요. 그냥 예비무 미수 기수면 기수고 이것도 포괄리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각각 무문의 운전자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답은 여가법으로 2번입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난해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걸 풀 때 맨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펀이 이거잖아요. 경합범이 완전 그 하나의 부분에서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는 수재의 범죄. 하나의 부분에서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재를 경합한다라고 하고 반대가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다. 이렇게 봤고 경합범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동시에 심판한다. 동시적 경합범이고 동시적 경합범이 되면 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제 38조가 적용되죠. 38조는 흡수주의, 가정주의, 병가주의이고 그 다음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는데 따로따로 기소되어 별개로 재판받는 경우가 있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있고 이 사후적 경합범이 37조 후단이고 37조 후단이 되면 일단 0.4초 만에 39조가 적용되고 형평 고려 이머즈 감면 동시에 심판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되 너무 지나친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 머저 감면이다. 요걸 딱 갖고 오고 특히 37조 후단 이걸 외우도록 했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저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법원제. 네, 요렇게 딱 해놓고 뭐 요걸 이제 웨펀 무기니까 갖고 있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이번 지문 딱 보시면 이번 지문은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표현하자면 예, A제가 상습절도제고 그리고 A제가 이제 이렇게 기소돼 가지고 이 법원에서 뭐 X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B제 역시 상습절도제입니다. 제를 보면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확정된 이후에 얘들을 또 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걸 이제 기소돼서 이제 Y법원은 재판받는데 문제는 이 확정된 즉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 이게 위헌 결정 받았고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재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요게 재심 대상 판결입니다. 예, 재심 대상 판결이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서 또 재심합니다. 여기서 다시 유죄 판결, 즉 금고 이상이 선고되고 확정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요 판결을 다시 판단했죠. 재심 판결입니다. 재심 판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겁니다. 요거 B죄를 요 Y법원에서 재판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노란색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죠. 요거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B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로 Y라는 법원은 요 B죄 형을 정하면서 B의 형을 정함에 있어 39조 1항을 적용해가지고 39조를 적용해서 형평고려 즉 B죄 형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 A죄와 동시에 심판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임의적 감면할 수 있겠느냐 요걸 이제 물었던 겁니다. 다소 까다롭죠. 그럼 이거 39조를 적용하면 될까요? 39조나 38조는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없으면 완전 논리판 별개의 범죄가 되죠. 문제는 이게 재심 판결입니다. 재심 판결은 요 재심 대상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법원에서 재심 판결에서 요 B죄 요걸 여기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즉 한마디로 이 판례의 핵심이 재심 판결에서는 B죄를 요거 있죠. 요거 B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심 판결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만을 요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재심 대상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해진 B죄를 여기서 다시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로 B죄는 여기에서 동시에 심판될 수 없는 겁니다. 동시에 심판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죠.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니까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39조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39조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통 법원직에서 출제가 잘 되는데 요거 이제 시험장 가면서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라 39조 1항을 적용한 판례가 유사 석유 제품 그 판례밖에 없습니다. 즉 39조 1항을 적용해가지고 적법한 판결이 유사 석유 제품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 판례 빼고는 나머지는 맨 끝에 39조 1항을 적용했다. 무조건 틀린 지문 됩니다. 틀린 지문 됩니다. 아무튼 13번이 체감 난이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 3, 4를 틀린 지문으로 고르면 마지막에 2번이 옳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 예, 13번에서 약간의 충격을 받고 14번은 상해와 폭행죄니까 내가 충격받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다가 또 충격받았죠. 왜 이렇게 냈을까?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이것도 상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하고 4번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문제 중에 한 개로 포함시켰던 겁니다. 아니 폭행죄는 반해서 불부지 않느냐? 그러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 그런데 왜 또 4번은 뭐냐? 예, 여기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공동하여 폭행했다. 그렇죠. 이런 출제는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이게 폭처법 위반죄입니다. 공동폭행죄입니다. 예, 폭처법 위반 공동폭행죄는 우리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분명히 명시적인 법 조문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법 조문이 있습니다. 공동폭행죄는 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고 15번 실수만 안 하면 맞추는 겁니다. 1번 질문. 범죄 단체하고 집단을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건 집단입니다. 최소한의 통솔체계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가지고 수료하는 것은 집단이 아니고 범죄 단체잖아요. 예,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16번. 예, 강간추행. 그렇죠. 자유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고 마번에서는 그렇죠. 장애 미수 아니고 준강간의 불능 미수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17번. 이것도 다행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오래된 지문이라서 그래도 혹시나해서 모의고사 때 아마 문제 풀이 때 본 적이 있죠. 기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기사의 경우 즉 일반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로부터 곧 전파 가능성 유무로 따지잖아요. 그러나 기사에게 어떤 제보를 했다면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네,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재산죄가 은근히 뭐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쉽다. 좀 무난하게 낸 것 같습니다. 재산죄에서는 18번에서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검은 방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튀어버리면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였습니다. 그 다음 19번 친축산울입니다. 이것도 참 오래전의 문제, 옛날 문제를 보는 듯한 답은 3번이잖아요. 강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20번. 주거침입죄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나올 때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가 어렵게 문제 만들어가지고 공부했는데 결국은 역시 일반적인 예상대로 판례 결론만 물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릴 만한 것은 없어 보이고 보통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승낙을 받고 거주자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가는 것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봤을 때 침입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머릿속에 있는 게 혹시 있죠. 진짜 어렵게 나온다.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되는 게 뭡니까? 대리응시자입니다. 육군 간부시험에 대리응시자가 승낙을 받고 시험감독관이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가더라도 걔가 그 시험장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전부 다 자리마다 응시표가 붙어있고 그 자리에 차석할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상은 병원을 해친다. 따라서 대리응시자가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거 여전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나머지는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답을 준 겁니다. 20번은 어렵지 않고 넘어갑니다. 21번. 2번이 답이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했고 이런 것은 위조한 사무소고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조 사무소 행사죄 성립합니다. 무난하게 나왔고 22번.
2번에서는 당해도 다 했을 겁니다. 납은 이거 드디어 나왔네요. 부정한 청탁. 이게 은근히 너무 어렵다. 보통 우리가 부정한 청탁이다. 즉 배임 수재지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의무상 배임이 될 필요까지는 없고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죠. 그러나 제3사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단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당연히 부정한 청탁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아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도 않습니다. 위법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죠. 이거죠.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에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 맞습니다.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나는 이미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속 혐의가 되니까 공무원은 나한테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도 나한테 허가를 해주면 2천만 원을 드리겠다. 바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 주겠다. 그 자체가 의연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겁니다. 왜? 뇌물죄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부하잖아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에 따라서 옳은 질문이다. 이거. 물론 민법 103조의 판시 내용, 민법 판례를 우리 형법에 그대로 갖고 온 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옳은 질문이고. 이건 알겠죠. 공무원 박근혜, 비공무원 최순실. 제3사 뇌물수재 성립하지 않고 바로 제3사 뇌물수재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정범 이외의자를 얘기하죠. 근데 춘실이는 공동 정범이니까 정범 이외의자가 받은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제3사 뇌물 공여죄가 아니고 뇌물수수죄 공동 정범이 된다. 그리고 순실이가 받은 뇌물은 비록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바 없고 여전히 삼성 계열사로 남겨두고 있지만 이 말에 대한 반환 요구 받음이 없이 무상으로 그렇죠 사용하다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죠. 처분권을 획득했으니까 말의 무상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뇌물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거잖아요. 경주마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던 판례였습니다. 23번. 참 이거 뭐 결혼식 중에 뭐참 이거 마번이 틀렸죠. 이런 건 거의 기본 수업에서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본 수업 정도고. 마번이 틀렸죠. 뭐 간접집행 달자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생해도 되니까 마번 질문이 틀렸고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네, 무난했습니다. 2번. 그렇죠. 계속 추적해서 도주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보았고 25번. 횡령 배임죄입니다. 이것도 개수를 물은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거. 왜? 송금 차고 송금이잖아요. 그럼 보관하는 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해서 잘못 송금한 사람을 위해서 보관해야 되는 위탁관계 발생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갑은 틀렸고 납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기로 부동산 건설당권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죠. 벌써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판례 공부하다가 약정해놓고 또는 약속해놓고 경락을 포기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또는 약정해놓고 보통 약정이나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0.3초 만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판례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약속하거나 약정해놓고 그 약속이나 약정을 위반했잖아요.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머릿속에 있죠. 바로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 요거 배임죄 성립하지 않고 또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이후에 임의로 처분합니다. 역시 배임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 우적수적하면 배임죄는 안 된다. 참 배임죄 공부가 쉬워졌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임의 위반하여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여전히 배임죄로 처벌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을 요즘에 출제를 할 출제위원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래도 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출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쉬워지고 있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답은 아이고야 뭐 채무자 담보 나옵니다. 뱀제 아이고야 볼 것도 없습니다. 답은 부동산 이중매매죠. 주동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뱀제 승립하잖아요. 여전히 부동산 이중매매는 아직까지는 뱀제 승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답은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화폐가 딱 들어왔네요. 아이고야 하고 다른 계성으로 이체해버립니다. 불법 영득의사로. 그러면 뱀제가 승립하진 않는다. 맞죠? 요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출처자의 돈은 가하고 맙니다. 착오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회녀제로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일단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니까 이건 횡령이 아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걸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았느냐. 시르치기에 비추어 잘못 송금한 사람을 위해서 보관해야 된다. 횡령죄를 인정했다. 요걸 요렇게 유추해가지고 뱀죄로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뱀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도 이거하고 세트 메뉴잖아요. 뱀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6번 사기죄. 참 무난했었잖아요. 이것도. 답은 3번이죠. 이게 뭡니까? 욜로족. 내가 카드 대금 결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자기 명의로 카드 발급받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자기 명의 카드입니다. 자기 명의 카드를 함부로 막 끌고 됩니다. 그러면 가맹점주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왜 카드 사용 권한이 있으니까 바로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자가 되죠.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지입니다. 바로 신용카드업자입니다.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 일제가 되니까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요거는 뭐 알면서도 고지의무가 인정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올까요? 그냥 사기죄가 성립하잖아요. 사기죄. 그 다음 27번. 네, 불신검문. 답은 4번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집중해서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해야 되잖아요. 기초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여성 밑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은 놈이 파란색 점프에 흰색 모자 쓰고 있다. 그렇죠? 그 이제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첩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지하철 그렇죠. 지하철역 주변을 딱 보다가 한 20m 떨어진 데서 딱 보니까 파란색 점퍼에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계죠. 그럼 사전에 든 첩보가 그렇죠. 하고 일치하죠. 인상착의라든지 옷이 그럼 가서 불신검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전에 얻은 정보나 첩보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8번. 이것도 무난하다로 보여집니다. 먼저 갑은 그죠? 너무 많이 봤잖아요. 산대스 친고죄. 근데 문제는 삼촌이 자기 조카가 아닌 친구, 조카의 친구, 을에 대해서만 고소했으면 이런 것은 친고죄 고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갑에게도 미친다? 아닙니다. 이 고소는 친고죄에서의 고소가 아니니까. 납은 참 안타깝죠. 갑이 소송 추진 등에 관한 특례법 따라 갑의 진술 없이 폭행죄 유죄 선고받고 일단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법학의 1심 부분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 다시 재판하자. 그러면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갑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해가지고 항소심판 실제 사건에서는 항소심으로 갔잖아요. 근데 항소심은 2심이잖아요.
1심 판결 선고 전이 아닙니다. 그럼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차라리 변호사 잘못 만난 겁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확정되었으면 그냥 재심 개시 절차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맞은 사람하고 합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갑은 유죄 판결 안 받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하필이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가지고 2심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답은 29번. 점수를 주는 거죠. 전후 과정을 녹화해야 됩니다. 전후 과정, 그리고 객관적 정황. 그죠. 촬영을 시작하고 도착하고 서명 날인 봉인할 때까지 다 찍어야 되고, 또 객관적인 정황. 진술하는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일 정도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되도록, 그렇죠. 진술하는 사람 얼굴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 네, 2번이 틀렸고. 네, 이제 30번. 네, 30번에서는 여러분 이제 좀 문제 쭉 풀다 그나마 개수를 묻지 않아서 다행인데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다 버릴 겁니다. 나머지는 뭐 충분히 쭉 해왔고, 답은 그렇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구속영장 이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재배합. 즉 검사가 아니 이런 걸 다 보여주면 수사방해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판사가 쭉 듣고 검사 의견이 상당하다. 그러면 적어도 구속영장 청구서는 보여줘야 되고, 이걸 제외하고는 서류에 전부되는 일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형사소송 규칙입니다. 형사소송 규칙 9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참 희한한 데서 나오네요. 그죠? 형사 규칙에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1번. 이미 제출물 압수. 뭐 1번, 2번, 3번 그죠.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고, 답은 4번이잖아요. 이미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후 영장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출물 또는 유류물, 그리고 체포 구속 목적의 피사 수색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 필요 없다. 예,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2번이 약간 애매했다. 아, 이상하네. 이로 쭉 하는데 뭐 답이 안 보인다. 약간 그래서 이것도 틀릴 수 있는 지문 안에 넣어놨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뭐 법조문입니다. 뭐 해설에 법조문을 올려놓겠지만, 압수한 자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데,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이런 게 아니고 고소적이 아니고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여기 들어서. 명백한데, 그리고 공소제기 전이 아니고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그리고 결정으로 하여야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형사법 134조에 규정되고, 이게 219조에서 검사나 사경의 기록에도 준용이 됩니다. 요게 좀 이제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뭐 아주 중요하고 어렵다 그런 것보다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33번. 형소법 311조입니다. 드디어 뭐 전문 그게 나오네요. 그러면 뭐 전문 부칙 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웨펀 무기를 딱 꺼냅니다. 무기를 꺼내면 이게 무기죠. 수사 과정에서도 이거 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검사위의 수사기관, 사기행고, 검사, 그리고 요렇게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경질 전, 판사가 바뀌기 전에, 그리고 뭐 현재 담당 법관 요렇게 있고, 그냥 그 다음에 요거 312조. 그리고 경질전의 법관, 예, 자상한 311조의 진술기재 조서입니다. 그리고 검정조서. 또 311조는 여기 하나가 더 있었죠. 역시 311조. 요건 이제 수소법원이 아니고 판사가 바로 184조 증거보전, 그리고 221조의 이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 이게 311조고, 판사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판사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316조 1항 2항, 예, 피고인 진술 내용을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했다면 바로 특징 상황,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 진술은 진술하러 쓸 때 필요성 더하기 특징 상황 요거고, 그 다음에 313조 1항 뭐 진, 그리고 진특, 2항에서는 뭐 객진신, 3항에서는 감정. 그리고 그 이전부터 쭉 자선된 게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거 415조의 공통기, 그렇죠? 공권적 증명문서, 업무상 통상문서, 기타 특신문서. 그리고 312조나 313조 경우 맨 마지막에 생각해야 되는 게 314조죠. 314조는 바로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진술할 수 없을 때, 즉 필요성 더하기 특징 상태, 그게 인정이 되면 될 수 있다. 뭐 이게 기본적인 웨폰으로 여러분들 이제 가고 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312조 1항하고 3항은 참 잘 받아 적네. 그리고 4항은 참고인 진술, 즉 진신 더, 그리고 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자성한 진술서고, 6항은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된다. 접부 절차, 그리고 진정 성립. 네, 요 웨폰을 딱 갖고, 이건 뭐 머릿속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희한하게 이번에 311조로 모르네요. 311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문 증거되죠. 왜? 담당 법관이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들을 전부 다 제출하는 겁니다, 얘한테. 그러니까 수소 부분이지만 경질전의 법관이, 그렇죠, 작성한 조서도 현재 판사가 바뀌었잖아요. 담당 법관 입장에서는 전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물었네요. 311조에 따라서 정문은 인정되는 것은 요 세 개입니다. 아시겠죠? 라브는 뭡니까? 진술입니다. 공판결에서 피고인이 진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311조가 아니죠. 왜? 311조는 진술,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리고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진술이니까 311조에서의 조서가 아닙니다. 맙은 증거보존술차. 어이고, 증거보존술차는 이거죠. 184조. 그럼 311조 되는 건 아니냐? 그러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 피의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바로 증거 보존 절차에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피의자에 의해서니까. 그래서 요거 물었고, 이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 10문제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운이 좋으면 잘 찍으면 또 맞출 수도 있겠죠. 34번. 워낙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죠. 자기 입은 피해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것은 원본 증거 아니잖아요.
전문 증거니까 진술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들고 뭐 얘들은 그죠 원본이고 얘는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니까 비진술 증거죠.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고 35번입니다. 네, 피고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 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번. 예, 문제 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그것을 검찰 수사관이 작성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맞습니다. 외국관이 문답 형식으로 기재했죠. 그럼 이거 수사기관이니까 312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요 작성하면 참고인가 이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적어도 상위 되기 위해서는 이 참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 사는 참고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오일남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312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312조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313조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312조가 아니면 혹시나 313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313조를 제가 자주 읽어보려 했잖아요. 313조는 원칙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서명 날인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사 보고서는 검찰 수사관의 기명 날인만 있고 참고인의 기명 날인이 없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312조도 아니고 그리고 313조 1항에도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311조부터 316조의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강 증거 됩니다. 웬만하면 보강 증거 되죠. 현봉훈 송자 그런 거 빼고 3번지면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걸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효력 여부는 엄격한 증명입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까? 네, 자유로운 증명이잖아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자유롭게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죠. 물론 엄격한 증명은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니까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고 답은 4번입니다.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이 수사보고서는 그냥 단지 내부적으로 수사 기획 및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 수사 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312조 현재로서는 6항의 검증조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검증조서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내부적 보고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요 담당 법관에게 제출할 의도로 이렇게 전문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36번입니다. 증거동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3번만 보겠습니다. 3번만 다행히도 교재겠습니다. 맞구나. 3번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반대 신문권 포기하겠다는 의사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른다면 바로 물건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물건은 반대 신문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건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판례에 의함. 판례는
물건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건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법조문도 서류나 물건은 지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서류나 물건까지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 3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7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향후 제가 봤을 때 형사법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정되면 이와 같은 케이스를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수준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케이스와 같은 문제 사실은 급하면 밑에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물론 아무래도 문제 푸는 스킬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게 낫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딱 보고 바로 답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고 오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문제가 참 좋은 문제죠.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미운 문제잖아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답은 공무원 을에게 뇌물 제공하고 을은 뇌물 받았습니다. 공동피고인 재판 받고 있고 검사는 사경 작성의 공범 을에 대한 피신 조서와 그리고 을에 대한 진술 조서 그리고 을의 진술을 첩보하게 녹화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갑에 대한 피신 조서에는 갑이 을에게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번 을의 진술에 담긴 영상 녹화물은 동의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물은 참 진기하다. 참 진기하다. 진정 성립 그리고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고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그리고 2번 질문 피신조서잖아요. 그냥 피신조서는 이거잖아요. 내용 인정해야 되는데 얘가 내용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을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죠. 그럼 형식은 진술조서지만 실질은 공동피고인이잖아요. 뇌물 받은 혐의로. 그러면 을에 대한 진술조서지만 실질은 피사신문조서하고 마찬가지로 봐서 이게 적용되겠죠. 그 다음 4번 질문. 공판이 진행되던 중에 돈을 준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312조 피신조서인데 그러면 사망했다. 원지주자가 진술하는 거 314조 적용될까요? 314조는 뭡니까?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여기에 틀리고 답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31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38번입니다. 다음 사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안으로 10문제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겠습니다.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을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각과 을 모두 공동 피고인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정에서 갑은 을이 시켜서 범행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잡아댑니다. 나 교사한 적 없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을이 시켜서 강도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법원은 갑의 진술,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백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에서 뭔가 보강 증거를 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법원은 갑의 자백만 가지고 을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갑이고 을이잖아요. 얘가 강도 그리고 얘는 교사범. 그리고 지금 재수도 판사 법관 앞에서 와 있잖아요. 지금 갑이 내가 강도했다 라고 자백했죠. 그러면 갑의 자백만 가지고 공동피고인 갑의 자백은 을이 자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자백 가지고 을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유죄 인정할 수 있고 물론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좀 더 다른 증거를 요하는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유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강 증거 필요 없습니다. 2번 갑이 병의 한 진술의 특징 상태가 증명되면 병의 증언은
갑이 얘기했죠. 갑이 얘기한 것을 이걸 갑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그럼 이거 몇 조입니까? 법원에 병이 나와가지고 직접 증언했죠. 그러면 판사가 직접 들었잖아요. 이겁니다. 316조죠. 지금 이거죠.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증인 병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순도 판사가 있고 증인 병이 얘기했죠. 진술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지금 갑이죠. 갑이 어리 시켜서 강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어리 시켜서 이게 판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계물 하나, 두 개를 통해야 되죠. 이 말을 했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리 시켜서 했는지 여부, 즉 얘가 지금 강도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한 칸, 두 칸을 통해야 되는 건 전문 증거 맞고 증인이 직접 판사한테 들었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가 됩니까? 316조입니다. 그렇죠. 전문 진술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갑이 얘기했죠. 갑이 병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건 갑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진술입니다. 요거죠. 피고인 아닌 타인 진술이 피고인 갑의 진술을 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진 상태입니다. 바로 316조 1항을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터진 상태가 인정되면 되죠. 316조 1항이니까. 그리고 3번 질문.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병의 증언에 증거 능력이 만약 인정된다면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수로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어떤가요? 가만히 보면 그 전에 갑이 자백했죠. 이것도 자기 자신 범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갑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백했잖아요. 결국은 얘가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그렇죠. 보강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백이 있고 이것도 자백이잖아요. 갑이 역시 얘기했죠. 갑이니까. 그럼 이것도 자백에 불과합니다. 즉 결국은 이 사안에서는 다른 보강 증거,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피고인 갑이 어리 시켜서 강도했다는 자백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 없잖아요. 네, 결국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이거 역시 바로 병의 증언 역시 갑의 자백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증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백밖에 없으니까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3번이 답이 되고 4번 질문. 병의 증언은 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죠. 적인 병이 법정에서 증언했잖아요. 아까 갑에 대해서는 특시 상태 인정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을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을에 대해서는 이건 요 말부서는 피고인 아닌 자 진술 맞죠? 왜? 비록 공동 피고인이지만 을의 입장에서 뇌물을 받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진술은 피고인 진술이 아니고 피고인 아닌 자 진술입니다. 요겁니다. 이항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건 병의 증언은 요기에 대해서는 이제 을의 범죄 사실, 을에 대한 입장에서는 316조 1항이 아니고 갑이 병에게 얘기했던 것은 을이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은 비록 공동 피고인이지만 이런 것은 피고인 아닌 자 진술입니다. 이항입니다. 그러면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 즉 필요성이죠.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더하기 특징 상황 인정되면 되죠. 그런데 원 진술자가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갑이잖아요. 갑이 진술할 수 없는 때인가요? 네, 공판정에서 갑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원 진술자인 갑이 공판정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데 요거 원 진술자 갑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했잖아요. 그러니까 316조 2항의 필요성,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데 이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316조가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병의 증언은 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16조 2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결국은 필요성 요건이 고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릴 수 있다라고 선정한 겁니다. 왜? 물론 오랫동안 공부를 좀 하시고 전문 법칙에 대한 좀 내가 좀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 등을 통해서 연습해 왔으니까. 그러나 공부한 지 한 1년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부담됩니다. 왜? 시험장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당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막 꼼수만 찾으려고 하고 아시겠죠? 문제는 차근차근 또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이거잖아요. 요거 전문 법칙 조문을 딱 하나 가지고 들어가야 하면 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39번은 헷갈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열문제 안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아니 분명히 현소법 같은데 현법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건 알겠죠? 뭐 매그너스 선조차잖아요. 엄마 우리 훔치자 해가지고 A가 주차해둔 거 몰고 가서 팔았죠. 그럼 보겠습니다. 미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선유자 측에 대해서 각과 다른 절도죄, 공모 공동점은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명의치탁 우리가 공부했죠. 현법 공부할 때 자동차 명의치탁이 되면 자동차의 지역, 절도죄의 지역, 절도죄 공모 공동점을 성립하고 대신에 제일 자동차 매매 산사 가서 이거 우리 엄마 거다 팔았잖아요. 사기죄는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답은 지금 3번입니다. 사기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자동차 매매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명의 수다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의 딸이 와서 판 거잖아요. 썩은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형소법 같았는데 형법에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질문. A에 대한 진술을 줬습니다. 피해자죠. 매그너스 전조차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주는 바로 312조 4항에 따른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부정될까. 312조 4항 맞죠. 바로 이겁니다. 피고는 아닌 자잖아요. 피해자니까 즉 진신턱이다. 그러면 312조 제4항은 즉 진신턱 적법 조작 방식 그리고 진정성은 인정되고 바로 원지주자 A를 신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가요?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유치 진술 거부했잖아요. A가.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원지주자인 A를 신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증언은 부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A에 대한 진술 조서는 형소법 314조에 따른 증거 능력이 또 314조에 의해서 부정될까? 314조는 이거죠. 그러면 31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지주자가 진술할 수 없음 더하기 필요 아니구나. 특징 상황이잖아요. 필터. 그런데 지금 원지주사 A가 법정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진술했죠. 그러니까 이거 나갑니다. 이게 A가 출석하여 진술했으니까 314조 요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형법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0문제입니다. 40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사형갑은 사법경찰 P는 갑과 을이 무고를 고무했다 인지하고 갑이 조직폭력배 추적을 피해서 교도소에 숨어 있기로 마음먹고 아무래도 교도소가 안전하겠네요. 을을 찾아가 부탁했고 그래서 을이 갑을 사무소 위조로 허위 고소하기로 고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 명의는 임의로 성행하여 도구 계약서를 위조해서 처벌해달라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P는 을의 컴퓨터에서 접법하게 탐색하다가 강간 장면이 담긴 것을 발견했네요. 공동피고인 제법하겠습니다. 1번 P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가갈은 무고죄 공동점 벌써 답이 났습니다. 이건 형법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갑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무고는 아예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않죠. 왜? 무고죄는 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무고한다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땡땡은 구조연구의 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싱겁게 1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떤가요? 1번이 답일 것 같은데 근데 40번인데 현수법에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아마 찝찝해서 쭉 또 읽어봅니다. 아시겠죠? 참 그런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감하게 안 봐야 되는데 봤죠 여러분들? 네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우연하게 강간 동영상 해저는 그러면 추가 탐정을 중단하고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맞고 소송 절차가 이제 분리되면 지금 공동 피고이지만 피고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형법이잖아요. 무고 사실을 재자백합니다.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1심 공판정에서 고백한 경우에도 필로서 가면의 특징이 적용된다. 맞죠? 바로 방통위 허 내외 외무폭 자백할 때 무고죄는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필요서 가면의 특징이 있고 바로 수사 과정이든 1심 공판정이든 아직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확정되기 전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바로 필요서 가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 간단하게 쭉 봐왔고 아무튼 이번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합격 소식이 있으면 좋겠고 정말 그게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합격하는 과정이 있다. 다음에 이어가지고 내년 참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1년 후딱 하죠. 후딱 하니까 열심히 꾸준히 재미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여개 현관부 형사법 해설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